우리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자유 대한민국 수호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온 진짜 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했나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애국 동포 여러분,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오늘도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퍼듀 대학교 원자핵공학과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로 돌아오셔가지고 현재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학과장도 역임하셨고, 또 한국공학한림원의 이제 회원이시고 미국 원자력학회의 펠로우십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신데, 사실 우리가 쓰는 전기의 4분의 1을 원자력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뭐 저 자신도 그렇고 이 원자력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고, 또 하나는 원자력이 이렇게 왠지 이 가까이에서는 안 될 위험한 뭐 물건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또 꽤 이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실은 이제 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권이 이제 탈원전이라는 무식한 정책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한규 교수님 모시고 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궁금한 걸 이것저것 한번 따져보는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교수님 말씀을 주로 들으면서 제가 간간히 궁금한 거 이렇게 여쭤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때그때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뭐 오늘 어떤 내용으로 말씀해 주실지 시작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지금 이제 한국장님이 벌써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원자력은 위험한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게 오인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국민의 여론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대선 때 이 탈원전 공약이 그때 대선 후보 5명 중에 4명이나 선택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시작되면서부터 아주 급격하고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한 3년 동안 그 탈원전 정책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 원자력이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 경제적 효익이 많다. 이미 지난 3년 동안에 드러난 그런 폐해로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탈원전을 하면 안 되고, 원자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와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라는 거를 좀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선입견과는 달리 환경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대표적으로 요새 미세먼지, 요새는 중국에서 뭐 좀 날아오는 게 적어가지고 깨끗한 날이 많지만 작년만 해도 뭐 엄청났잖아요. 그 원자력 발전은 화력 발전하고 다르게 미세먼지가 전혀 없고, 그다음에 또 뭐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전혀 내지 않고, 그래서 청정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비용, 가성비가 제일 높은 그런 청정 에너지가 원자력입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 덧붙인다면
제가 요새 자주 쓰는 용어인데요. 생명 안전성이 최고다. 그래요? 예, 발전원 중에 여태까지 그 생명 상실을 초래한 예. 것이 제일 적은 게 원자력 발전.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죽은 사람은 43명입니다. 딱 한 번. 세계적으로. 예. 체르노빌 사고 네. 한 건으로 43명 죽은 게 다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화력은 뭐 이제 공기 오염 물질 배출하고 예. 해서 뭐 연간 폐질환 이런 걸로 뭐 국내에서만 이렇게 연간 10,000명 이상 죽는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이제 때문에. 원자력은 그렇게 생명 안전성이 가장 높은데요. 이제 그것이 잘못 알려져 있죠. 정말 뜻밖이군요. 네, 제가 그런 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4가지 꼭지인데요. 예. 처음에는 이제 지금 이제 탈원전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유가 돼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잠깐만 이게 앞으로 가야 돼. 그 탈원전 이유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 다음에 사용 해결료 처리가 곤란하다, 그 다음에 뭐 세계는 뭐 지금 탈원전이 추세다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사실이 아니다, 호구다라는 걸 제가 좀 짚어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3년 동안 그 여러 가지 탈원전의 폐해가 드러났어요. 원자력이 그러니까 원자력 말고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가 환경성이 좋다 그래서 태양광 늘린 게 있는데 이제 그걸로 오히려 역효과가 났던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나타난 건 이제 두산중공업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산업의 붕괴,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전의 그 대규모 적자,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탈원전의 폐해는 뭐냐면 전기료가 올라간다는 거하고 우리가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실된다는 거.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저비용이고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을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탈원전이 안전하지 않다,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로 시작됐다고 그랬는데 아주 그걸 대표적으로 실증을 해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2017년 6월에 거기 가서 그 연설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제 그게 드러납니다. 거기 화면에 나오는 대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조차 파악조차도 못하고 그때 1368명이 죽었고 일본같이 그 지진에 잘 대비된 나라에서도 후쿠시마 사고 지진 때문에 후쿠시마 사고가 났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이제 또 2016년에 경주 지진 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더 이상 그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래서 원전이 위험하니까 지진의 치명적이니까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이니까 원전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기 처음에 나온 1368명 저거는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으로 그 위해로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대피를 했었어요. 이제 병원에 있는 중환자들. 그 사람들이 이송 과정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또 저 숫자는 2016년 3월까지 누적된 숫자인데 그 대피소에서 이제 살다가 노환, 뭐 스트레스 이런 거 다 돌아가신 분들의 그 누적된 숫자가 1368명이고요. 제가 알기로 저 숫자 중에 상당수는 쓰나미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 그거는 뭐 2만 몇 명인데 그거 제외한 인원이고요. 쓰나미로 돌아가신 분들은 훨씬 많죠. 2만 명.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사능으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게 이제 그 국제 공인된 기관들. 뭐 세계보건기구라든지 뭐 방사선 영향 과학조사위원회 유엔의 기구 이런 데서 다 일관되게 보고서로 얘기한 게 방사능으로 죽은 사람은 없고 앞으로도 이 방사능 그 피폭 때문에 암이 증가해서 죽을 사람은 그렇게 없을 거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사실은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가요? 네, 한 번도 없는 게 지금 그게 이제 오해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지진 때문에 일어났다.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여기 그림 보면 이게 이제 여기가 태평양이에요. 태평양에서 일본 동해안을 보는데 이 빨갛게 표시된 데가 이제 진앙이에요. 그리고 일본 동해안에 이렇게 원전이 부지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나니까 이제 지진 나면은 뭐 전선도 끊어지고 그러니까 원전은 정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5개 부지에서 다 원전이 안전하게 정지가 됐었는데 지진 후에 40분 후에 이제 쓰나미가 딱 몰려온 거예요. 예. 근데 나머지 그 원전 부지 4개는 다 괜찮았는데 여기 후쿠시마 제1발전소 부지 여기만 그 쓰나미 파고보다 원전이 이제 좀 낮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전은 그 비상냉각을 해줘야 되는데 정지를 한 다음에도 전기를 계속 공급해서 비상냉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비상발전기를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상발전기가 침수가 돼서 그래서 전기가 더 공급이 안 되니까 원자로의 소위 잔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냉각을 못 시켜서 후쿠시마 이제 1발전소에서는 사고가 이렇게 확대됐는데 여기 보면 이제 진앙에 가까운 발전소가 있어요. 오나가와 발전소라고 그래요. 예. 걔는 진앙에 가까우니까 지진도 더 셌고 뭐 쓰나미 파고도 상당히 높았는데 저기는 그 옛날에 건설할 때부터 과거에 쓰나미 이력이 있으니까 좀 높은 부지에 짓자. 그래서 저기는 이제 범람을 안 당하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침수가 안 되니까 안전하게 냉각을 계속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4개 부지가 다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래서 다 안전하게 이제 됐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오나가와 발전소 지진 난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꺼지고 근데 여기서는 쓰나미 피해를 받은 주민들 300명이 저기 와서 체육관에 와서 한 3개월 이렇게 대피를 할 정도로 그 저기 있는 발전소는 지진에 굉장히 강건하게 잘 버텨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잘못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후쿠시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쓰나미다. 예. 만약에 쓰나미가 없었으면 후쿠시마도 괜찮았고, 예. 네. 딴 4개 보면은 지진, 그 동일본 대지진이 규모가 9거든요, 9. 엄청난 지진인데, 그런 엄청난 지진에도 저 4개 발전소는 잘 견뎌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저기 말고도 지진에 대해서 이제 소위 내진 설계 기준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이제 원전을 건설하는데, 그 내진 설계 기준보다 더 센 지진이 왔는데도 버텨낸 그런 그 원전 사례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사실은 원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르노빌 사고 한 건밖에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후쿠시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소위 수소 폭발이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방사능 물질이 밖으로 이제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위가 많이 오염이 됐는데, 지금 이제 그거하고는 다른 게, 그거는 굉장히 문제죠. 지역을 오염시키고 많은 사람이 대피돼야 되고, 오랫동안 또 경제활동도 못하고, 그래서 그건 엄청난 이제 문제이긴 하죠. 그걸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잘못됐지만, 근데 그거하고는 또 대비되는 게요. 그 3마일 그 섬 발전소 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80년대 초반인가요? 1979년에 이제 세계 최초로 난 그 원자력 발전소 사고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원자로가 녹았어요. 여기 보면 사실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는 뚜꺼먹게 죽어 있는 거 보이고 여기는 이제 수증기가 나잖아요. 이게 2개의 발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TMI 1호기는 이제 멀쩡했고 TMI 2호기가 저렇게 사고가 나서 여기가 이제 그 경락 건물인데 여기 이제 꺼멓게 돼 있는데 어쨌든 저기는 원자로가 이 아주 견고한 경락 건물 안에 이렇게 잘 그렇게 돼 있었고 거기서 이제 원자로가 녹아서 생성된 방사성 물질이 그 경락 건물 안에 잘 이제 포집이 돼 있었던 거예요. 밖으로 방사능 물질이 나오질 못했어요. 후쿠시마는 이제 저런 경락 건물이 견고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카터 대통령이 이게 사고 3일 뒤에 이렇게 와가지고 뭐 별 방호 장구도 없이 저 제어실에 가서 사고 현장인가요? 예, 점검할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게 없었다고요. 예.
저기 노심이 원자력 노심이 녹는 멜트다운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예. 굉장히 살벌한 사태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 사고가 있기 얼마 전에 소위 차이나 신드롬 이런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됐었거든요. 네. 그게 노심이 녹아서 네. 그게 지구를 뚫고 네. 반대 차이나까지 간다. 이런 걸 상정한 게 이제 차이나 신드롬이었죠. 네. 근데 이제 저기도 당연히 뭐 그냥 거기 그 원자로 내 아래 좀 거기 녹은 걸로 이제 북한이 됐죠. 그러니까 차이나 신드롬이 말도 안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발전소는요. 예. 이 쓰리마일 발전소처럼 이 경락 건물이 이렇게 견고한 경락 건물이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고가 났던 그 세 개의 예를 들어보면 하나가 이제 체르노빌, 하나가 후쿠시마, 하나가 쓰리마일인데 이 두 개 다른 발전소는 저런 견고한 경락 건물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만에 하나 만약에 우리나라에 사고가 나더라도 이제 그 노심이 멜트다운이 되더라도 경락 건물이 견고하게 있어서 우리나라 건 방사능 물질의 유의미한 그런 유출은 없을 거다. 제가 이 어떤 기사를 보니까 뭐 비행기나 이게 미사일이 들이받아도 뭐 무사 그렇죠. 이런 예. 얘기를 하던 사실인가요? 네, 그 경락 건물을 보면 콘크리트가 1.2m 두께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 팔뚝만한 철근으로 다 강고하게 이렇게 구조체가 돼 있고, 그래서 이 비행기 충돌에도 대비돼 있는 거고, 또 안에는 보면 이제 6mm짜리 철판이 쫙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에서 생긴 그런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거고, 예.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기밀성은 철판, 그다음에 강도는 그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체르노빌 그 러시아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입니다만은 체르노빌 그 원자력 발전 사고가 있고 나서 그 지역이 완전히 지금 뭐 불모지다라고 이렇게 최근의 언론에까지도 일부 보도되는 사례가 있는데,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만 그렇지 않고요. 사람들도 뭐 많이 살고 심지어는 그 동물의 왕국이 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거기가.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그 피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듯이 그렇게 뭐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이게 이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위험성이 너무나 과장돼 있다. 이런 글들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거는 막아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우리나라 발전소는 막을 수 있다. 예. 워낙 견고한 경락 건물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용 후 해결료. 이게 뭐 독성이 10만 년 가고 뭐 예. 이게 우리가 쓴 혜택은 지금 당대에 보고 후손한테 그런 쓰레기를 물려주는 게 도덕적이지도 않다. 뭐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사용 후 해결료 처분도 지금 현재의 기술로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게 여기 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그림 보면 이게 5cm 두께의 구리 용기예요. 이게 지름이 한 1m 정도 되는데, 이게 이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12개 그 구멍이 있는 거 철로 된 걸 이제 안에 집어넣고, 이 12개에는 이제 해결료 그 다발이 하나씩, 다발이에요. 집합체라는 게 다발이 12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밀봉을 해 놓으면, 이 구리라는 게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 부식에 굉장히 강해요. 그렇습니까? 예, 단유 세균경 아시는 단유 예, 세균경. 그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예? 그 단유 세문이라는 게 가는 문양 아니에요? 예. 거기 보면은 뭐 저기 논산 이런 데 출토된 거 보면 그 선이 한 10,000개쯤 있고 뭐 1mm도 안 되게. 근데 그걸 딱 보면 아주 깨끗하게 부식이 안 돼 있어요. 구리가 구리가 그렇게 내 부식 성능이 강하기 때문에 구리를 쓰는 거예요. 구리를 이렇게 용기를 만들어서 이제 지하 안반, 이제 단단한 안반 50m 되는데 이렇게 묻어놓고 그 주위를 벤토나이트라는 그 점토인데요. 이거는 이제 방수제로 쓰이는 거예요. 물을 먹으면 얘가 딱 굳어져가지고 더 이상 물도 침투 안 되게. 그래서 물이 일단 용기로 가는 걸 막고, 용기로 가더라도 이 구리라는 재질이 이 부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 안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무지하게 작고, 그것이 또 이렇게 지하수를 통해서 지표로 나올 가능성이 뭐 실질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 년 이상, 최소한 만 년 정도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실험적으로 입증을 해서, 이게 지금 핀란드에서 이런 처분장이 실제로 이렇게 건설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나 뭐 딴 나라 아직도 이렇게 사용 해결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는, 일단 발생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자력 발전소는 그 60년 내내 만들어 놓은 그 사용 해결료를 그 부지에 뭐 저장조라든지 아니면 뭐 임시 수조 같은 저장조가 있거든요. 거기다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임시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도 될 만큼 양이 이제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떤 언론에 보면 저걸 이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야적을 해놓고 있다, 뭐 이런 비판하는. 야적은 아니고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소위 건식 저장 시설이라는 걸 만들어요. 보통은 이제 사용 해결료가 원자로에서 나오면 풀에다가 수조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그게 습식이고 그게 이제 한 10년 정도 식으면 꺼내서 그 콘크리트 사일로 같은 데다 집어넣거든요. 야적이라고 뭐 얘기를 해도 되죠. 그렇지만 보호는 다 한 상태에서 이제 야외에다 저장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 부지에서도 저장이 가능해요. 근데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 잘못된 보도군요. 그러면. 아니, 이제 그 저장조의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수조에. 수조. 야적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꺼내서, 그게 콘크리트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야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건식 보관. 건식 보관을 하면은 되고, 이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구리가 사실 1m 직경에 높이도 한 거의 뭐 한 7, 8m 이렇게 되거든요. 들어가는 구리 양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비싸요, 구리가.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기술로, 좋은 재질로, 좀 싼 재질로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이제 기다리는 게 좀 더 현명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용 해결료 뭐 처리 처분 비용이 원가에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또 비판도 있는데, 사실은 이 발전 원가의 한 15% 정도 되는 금액이 사용 해결료 처리 처분을 위해서 적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 한 기당 매년 이제 한 6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게 40년 동안 적립이 된다면 2.4조 원. 과거에 원전 지을 때는 뭐 이만큼 안 됐거든요. 1조 얼마 하면 지었었거든요. 그냥 건설비보다 사실은 더 많은 비용을 적립을 해놓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탈원전에 논거라고 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세계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보면 그렇지 않다. 지금 탈원전을 하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어요. 제대로 하는 나라는. 스위스나 벨기에 이런 데는 쓸 만큼 쓸 때까지 한다는 거고, 대부분의 나라, 원전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특별히 뭐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 원전을 앞으로 계속 쓰자. 영국은 이제 그 탄소 무배출 원칙에 따라서 걔네는 이제 재생에너지, 특별히 풍력 위주로 확대를 하는데, 그 대신에 탄소가 하나도 안 나오게 나머지는 원자력으로 하겠다. 그래서 가스가 거기 북해에 가스전도 있고 그런데 가스를 줄이고 원자력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추진 중이고, 일본이 이제 후쿠시마 사고를 당해서 얼마나 그게 소위 원자력의 소위 위험하다라는 위험성을 직접 체험한 나라인데, 보니까 그렇게 원자력에 의한 피해보다는 사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걔네가 이제 원전이 안 돌아가니까 그 LNG를 수입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의한 그 무역 수지 적자가 훨씬 더 국가 그 경제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전을 계속 해야 되겠다. 앞으로 2020년까지 20 내지 22%까지 원전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재가동을 9기를 이미 했고요. 18기 재가동 심사 중에 있고, 뭐 프랑스나 스웨덴 이런 데는 이제 얘는 이런 거 있어요. 원인 원아웃. 그래서 이제 오래된 건 하나 이제 폐기되면 새로 하나 넣겠다. 이런 게 있고.
프랑스는 원전 비중이 70%가 넘더라고요. 75%죠. 예, 75%. 그래서 이제 예. 근데 그거를 75에서 50으로 줄이려고 했다가 예. 그거 하니까 이제 재생 그 이산화탄소 그 목표 이런 걸 못 맞추고 그러니까 그 50%한 거를 뒤로 쭉 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존에는 원전을 운영 안 하다가 이제 새로운 원전 운영국이 되는 나라가 지금 4개가 나라가 있어요. 예. 우리가 원전 수출한 UAE, 터키, 벨라루스, 뭐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는 이제 새로운 신규 원전국이 되는 거고요. 그 원전이 2013년 이후로 후쿠시마 때는 약간 이제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가 탈원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탈원전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참고로 제가 관심 있어서 좀 조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독일도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원전 진흥으로 방향을 틀었고 심지어 대만은 독일은 탈원전을 해요. 여전히 그렇습니까? 예. 예. 대만은 작년에 이제 국민투표를 했어요. 원전 문제를 가지고. 예. 그래서 국민투표에서 원자력 발전을 다시 하자라는 쪽으로 이게 결정이 돼가지고 대만도 아마 다시. 그런데 이제 지금 집권 그 차이잉원은 예. 국민투표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원전을 계속 하려면 그 계속운전 심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추진을 안 해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또 다시 국민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거기는 이제 뒷담한 원전이 있는데 제4 원전 그게 7% 이렇게 공정이 됐는데 짓다 말았어요. 그거를 재개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국민투표를 내년 8월에 또 하기로 했어요. 국민투표를 했는데도 그 차이 총통이 버티는군요. 그 첫 번째 국민투표는 그 이제 2025년까지 뭐 있던 원전을 다 죽이자라는 거였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법에 그 조항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는 그 투표는 됐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운전을 하려면 그 소위 계속 운전 그 심사 전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차이 총통이 참 재밌는 게 그 열심히 이제 반공하고 반중공하고 이제 중국으로 이제 독립국 선언 뭐 이런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책은 의외로 좌파적인 정책들이 많다고 그러고. 맞아요. 중국하고는 강경하게 하는데 한참. 지금까지는 이제 그 탈원전의 그 근거가 되는 근거라고 제시한 것들이 이제 호구적이다.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그 이제 원자력이 위험하고 환경에도 위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의 다른 한 골자를 이루는데 이제 그거의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8차 전력 수급 계획에 이렇게 풍력, 태양광 이런 걸 늘리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 아래에 있는 게 태양광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풍력,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신재생, 뭐 수소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3분의 1, 2030년 가면 풍력으로 3분의 1 이렇게 담당을 하려니까 그 전체 발전량의 20%를 이제 신재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이 지금보다 뭐 거의 7배, 풍력은 이제 15배나 이렇게 늘리겠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막상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태양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풍력 발전기는 육상에 뭐 대관령 이런 거 하는 건 더 이상 이제 할 데가 별로 없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바다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비싸고 우리나라는 또 해상의 그 풍속이 영국의 북해 이런 데 같이 세지가 않기 때문에 풍력 발전의 이용률이 그런 데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발전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욕적으로 이제 3분의 1을 풍력으로 하겠다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땐 그냥 뭐 계획이지 던져놓은 계획이지 실제로 이제 실행 가능성은 그렇게 별로 없는데 그거가 이제 지난 3년에 나타난 게 보면요. 태양광 시설은 여기 이제 계획된 건 빗금친 거예요. 노란 게 태양광인데 빗금친 거보다 이렇게 다 진하게 돼 있는 거 훨씬 많이 했어요. 태양광은 이제 그 발전 보조금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들이 늘어나서 태양광은 목표 대비 50%나 늘었어요. 연 38%씩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풍력은 여기 초록으로 표시했는데
빗금 친 거에 못 미치죠. 예. 그러니까 풍력은 그만큼 늘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풍력 설치하는데도 주민의 반발이 많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걸 테지만 태양광 저렇게 늘리는 동안에 국내 태양광 업체는 다 망했습니다. 저 자재를 전부 다 이게 싸구려 중국산을 수입하는 바람에 그렇죠. 국내 태양광 업체는 다 망했어요. 예. 참고로. OCI라든지 뭐 그런 데가 네. 웅진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죠. 근데 태양광을 저렇게 이제 급격하게 확대하다 보니까 그 태양광은 또 전력 에너지 저장 장치 ES하고 같이 이렇게 설치가 되게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수익이 더 커요. 근데 이제 많이 알려진 대로 지난 한 2년 동안에 이렇게 ESS 화재가 많이 났죠. 28건 났고. 근데 저런 화재가 이런 데 보면 이 태양광 시설인데 야산에 있잖아요. 예. 저거는 잘못하면 산불로 번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렇게 안전하게 한다고 하면서 태양광을 이제 무리해서 확대하다가 예. 오히려 안전이 더 위해를 받게 되는 이런 역설이 초래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 화재 원인을 아직까지 모른다 그러대요, 기술적으로. 그게 적에 있대. 물론 이제 그 제조상의 결함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충방전을 네. 100%로 충전하고 100%로 이제 방전을 하게 되면 ESS를 그러니까 전기가 햇빛이 쨍쨍 날 때 그때 팔면은 비싸게 못 받고요. 네. 충전을 했다가 이제 저녁에 네. 이렇게 팔면은 그건 이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소위 REC 가중치라는 게 ESS가 5배거든요. 그러려면 ESS에다가 가급적 많이 저장을 했다가 또 방전을 해야 돼요. 그게 전출력으로 충전하고 방전을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좀 무리한 그런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화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뭐 사실 태양광 설치하면서 이렇게 산림 훼손된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로 네. 지난 한 3년 동안 44평방미터 이렇게 됐는데 19년에는 또 많이 늘어가지고 아마 한 60평방 정도는 산림이 저렇게 훼손이 됐다. 네. 사실 태양광이 이산화탄소 줄이자고 하는 목적이 아주 큰 건데요. 그 나무는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그런 저는 참 미친 짓이라고 밖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광을 하더라도 네. 뭐 평지 이렇게 안 쓰는 땅 이런 데다 해야지 저렇게 산에서 나무 깎아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나무 변하고. 이제 저렇게 탈원전을 이제 지난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네.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량이 이렇게 줄은 걸 대체하기 위해서 석탄을 들이고 네. 2017년에 석탄을 들이고 2018년에 이제 가스를 들였어요. 발전량을. 네.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일단 석탄 발전량이 늘어나면 미세먼지가 늘어나죠. 그래서 네. 전국의 그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4일에서 21일로 50% 늘었고요. 엄청 늘었군요. 예. 그래서 미세먼지가 증가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온실가스가 는 거죠. 예. 예. 그 화력 발전이 증가되니까. 예. 원래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이런 걸 공표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쭉 매년 뭐 330만 톤씩 이렇게 줄여가지고, 예. 3년 지나면 2200만 톤이 줄어야 돼요. 이 목표로 보면. 여기 요 삼각형. 예. 근데 오히려 이제 화력, 석탄하고 LNG가 늘어나니까 5100만 톤이나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목표로 대비해서는 이게 7300만 톤이나 예. 늘어난 거다. 이제 화력 발전이 그런 문제를 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적인 문제를 보면은, 탈원전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두산중공업이 지금 이제 거의 몰락하는 단계까지 가서 뭐 공적 자금 1조 원, 지금 1조 원보다 더 큰 액수를 이렇게 네. 지급하게 돼 있는데, 두산중공업 근로자들이 두산중공업을 공기업으로 만들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대. 네. 자기네 이제 참 답답한 사람들 참. 아니 그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을 규탄하고 그걸 막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좀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정말 네. 지금 공개적인 방송이라 험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좀 제대로 좀 하십시오. 좀 거기 근로자들. 최근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자기들은 탈원전에 반대하고 예. 신한우 삼성이 지어라 이런 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뭐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이제 원자력 관련 중소업체들이 뭐 여기 자료가 있지만
그냥 고사하는 거죠. 예. 일감이 없어지니까. 중국 놈들이 이거 우리 저 기술자들 전부 다 스카우트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직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원자력에서는 안 가는데. 지금 아직 기회가 있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신고리 5, 6호기라는 게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데, 진행 중. 그게 이제 납품되는 게 올해 말, 예. 내년 3월이면 예. 다 끝나요. 예.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일감이 없는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소위 일감 절벽이 생기는 거고, 예. 뭐 먼저 수출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지지부진하고 그러니까 그 남아날 기업들이 예. 없는 거죠. 큰 문제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드러난 게 한전의 그 적자죠. 한전이 2018년에는 16년에는 12조 원 흑자였던 예.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2018년에 2천억 원 적자로 가더니 작년에는 급기야 이제 1조 4천억 원 가량 적자를 내고 부채도 이렇게 143에서 187%. 근데 전기값이 이제 이렇게 한전이 적자가 나게 되면 이게 뭐 계속 버틸 수는 없어요. 결국은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전기료를 올리는데 또 이제 정부는 전기료 올리는 대상을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려고 그래요. 아니면 주택용 전기를 올리면 국민의 반발이 표가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기형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비싸요. 그래요? 세계 어디 나라도 그런 데가 없어요. 언제부터 저 멍청한 짓을 했습니까? 아니 그게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이제 올렸고요. 예. 주택용 전기요금은 낮추고. 낮췄어요. 누진세를 완화하면서 예. 낮아졌어요. 예. 그게 이제 뭐 옛날에 저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누진세를 완화해서 했는데 작년에 조금 더 낮췄고 예. 결국은 뭐 주택용 전기요금이 낮아진 그런 효과인데요. 예. 근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가 세계 OECD 다른 국가하고 비교해서 싼 게 아니에요. 예. 이미 17번째, 우리나라보다 싼 나라가 16개 나라나 있어요. 예. 미국 같은데 뭐 여기 뭐 카나다 이런데 핀란드 뭐 이런 데는 우리나라의 뭐 한 60%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지 않은데 거기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예. 이거는 이제 지금 그렇잖아도 이 제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데 더 이제 악화시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이 줄어드니까 그걸 충당하려고 아까 이제 석탄하고 LNG를 예. 올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LNG는 이게 가격 변동이 이게 지난 10년 동안 월간 LNG 도입가를 그린 건데요. 그 변동이 아주 극심해요. 예. 여기 평균인데 평균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40%씩 이렇게 확 변해가지고 2018년에 LNG 발전이 늘었는데 가격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LNG 수입이 2018년에 232억 불, 예. 2016년에는 122억 불밖에 안 됐는데 2배 이상 이렇게 이제 올라갔는데 이게 왜 그러냐? 물론 이제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 발전을 줄임으로써 LNG 도입량이 늘어난 게 있어요. 이게 보면 여기 이 오렌지색으로 그린 게 주황색으로 그린 게 원자력 발전량이에요. 아까 2013년에 좀 줄었다고 그러는데 2018년에도 확 줄었어요. 그랬더니 거꾸로 LNG의 도입량은 그거에 반대돼서 늘어나요. 예. 소위 역동조 관계가 아주 확실하게 나요. 원자력 발전을 줄이면 LNG가 늘어나고 원자력 발전 늘리면 LNG 수입은 줄어들고 예.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늘리면 LNG 수입을 덜 해도 되니까 예. 외화 수지 관점에서 당연히 원자력 발전을 늘리는 게 좋죠.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이제 올해는 작년에는 원자력 발전량이 한 26% 정도 됐는데 전체 발전에 예. 과거에는 30%였어요. 2016년에. 그래서 만약에 지난 3년 동안 원자력 발전을 30%로 유지하고 LNG가 이제 3년 전에 22%였거든요. 예. 조 비중을 유지했다면 이제 그만큼 LNG 수입을 덜 해도 됐던 거죠. 예. 그걸로 가능했던 그 절감액이 3조 한 5천억 원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저만큼이 탈원전하면서 원자력 발전량을 줄이면서 그냥 외국으로 나간 거죠. 쓸데없는 짓을 저렇게 애써서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보면요. 앞으로 지금 탈원전이 계속 되면은
전기요금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산정을 해봤는데요. 우리 정책센터에서 2030년 되면 지금보다 23%. 이거 아주 최소로 가장 보수적으로 했는데 23%고요. 2040년에는 38%고. 근데 이제 발전량도 늘어나고 전기 요금도 올라가면 예. 그래서 누적돼서 늘어나는 국민들이 더 부담해야 된 전기료 이게 이제 2040년까지는 283조 원이고 2030년까지는 83조 원을 더 부담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매년 88조 원 이상을 전기료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8조 원? 그렇죠. 예. 2030년까지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 경제에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저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LNG가 이제 액화 천연가스라는 건데 얼핏 들으면 뭐 정말 그 친환경적일 것 같습니다만 그 LNG를 뗄 때 그 배출되는 그 오염물질의 양이 석탄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럽니다. 참고로. 그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LNG는 이제 1차 미세먼지, 어떤 입자 형태의 미세먼지 이거는 적게 나오는데 이제 소위 질소산화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석탄보다 25% 정도 더 나와요. 근데 이 질소산화물이라는 게 이제 공기 중에 다른 물질하고 반응해서 2차 미세먼지를 만들어요. 근데 도시에서는 1차 대 2차의 비가 1대 9예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LNG 발전소는 도시 근처에 있잖아요. 예. 석탄 발전소는 저기 충남 뭐 당진 이런 데 있는데 날아오는데 퍼지잖아요. LNG 발전소는 거기서 바로 동네에서 질소산화물 내서 걔가 2차 미세먼지 만들어 놓으니까 미세먼지 관점에서도 이게 크게 안 좋은 거고요. 참 진짜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왜 이 짓을 일부러 처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근데 지금 이제 9차 전력 수급 계획 안이 나왔는데 이건 8차에서처럼 탈원전하고 신재생 늘리는 거에 더해서 LNG를 또 확 늘리게 그랬어요. 그건 진짜 문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LNG 도입액 그게 이제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 하나.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돈을 벌려고 그러나 참 괘씸하게 이럴 데 없네요, 정말. 그다음에 이제 도시 미세먼지 문제도 문제가 된다는 거고. 또 이제 탈원전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원전의 그 수출 기회가 떨어질 건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 원전의 일단 가격 경쟁력이 세계 최고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3분의 1, 프랑스에 비해서는 2분의 1이에요, 건설비가. 2분의 1이나. 그렇게 됐던 건 우리나라가 꾸준히 3년에 2개씩 계속 지었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그러니까 계속 그 기술이 축적되고 경험이 이제 있고, 모든 그 소위 서플라이 체인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굉장히 기술력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UAE의 원전을 이렇게 지었는데, 싼 가격, 이거 또 적기에, 공기 지연 없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원래 이번 3월 달에 쟤네들이 대대적으로 이 준공 행사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그게 이제 문 대통령이 가기로 돼 있었는데. 가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근데 가을로 연기를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그 문재인이가 그 원전 수출 세일즈는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이 탈원전 축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페이스북에 이건 육갑이다. 육갑. 라고 해가지고 제가 공문하다가 파면당했습니다. 그래서 UAE 원전 수출한 게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제 실제 건설비는 200억 불인데 거기 운영하고 뭐 연료금 이런 다 합치면 400억 불 되고 일자리 뭐 또 창출하고 중요한 게 간접 효과거든요. 우리나라가 원전 첨단 기술인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 뭐 반도체하고 마찬가지지만 그런 기술 선진국이라는 그런 그 위상을 드높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UAE하고 이제 여러 분야에서 에너지 뭐 반도체 해가지고 다른 경제 협력 또한 26조 원 이렇게 하기로 됐고 국방 외교 분야의 협력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원전 하나 가면은 여러 가지 그 부수
적으로 국가에 이득이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원전 하나만 달랑 사는 게 아니고 이런 기회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 저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저기 서울대학교나 그 카이스트에 원자 핵공학과 지원자가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아주 카이스트가 심각한데요. 예. 카이스트는 1학년은 그냥 그 어떤 학과를 지정하지 않고 예. 들어와요. 예. 그리고 2학년 때 이제 학과를 정하는데 지금 이 탈원전 때문에 이제 뭐 앞날이 불투명하니까 예. 원자과 오는 애들이 확 줄었고요. 예. 저희 학교 같으면 들어올 때부터 이제 원자과로 뽑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는 일단 뭐 이름도 있고 그래서 딴 거를 전과를 해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학과는 또 원자력만 하는 게 아니고 핵융합을 해요. 예. 그래서 그거 하려고 예. 예. 그래서 뭐 저희 과는 그 무사한 학생들이 계속 예. 들어오기는 아이고, 하는데 아이고. 과학원이 문제입니다. 과학원이나 뭐 부산대학교 같은 데는 이제 또 그 대학 때는 이제 기계공학과에서 전체로 하다가 대학원에 가서 원자력을 하는데 예. 그 대학원 진입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고 예. 그냥 저는 심각한 이 문제죠. 우리 젊은이들이 그 문재인 정권에 진짜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일자리를 이 좋은 일자리를 이렇게 없애는 정권인데 그 표를 찍을 생각이 듭니까 도대체? 아 참 뭐 좋은 이가 없네. 그래서 사실은 세계 시장 원전 시장이 예? 예. 블루오션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뭐 지금 한 100 여기 110기가 건설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은 자기네 나라 건 자기가 지니까 그거 예. 빼면은 한 50기 정도는 우리가 이제 입찰을 해서 경쟁을 해서 수주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격 경쟁력이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하면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만 없다면 저기 가서 유리한 조건으로 예. 이렇게 수주를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국 애들이 지금 계획상 그 중국 동해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안 맞은편으로다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지어놨고 앞으로도 계속 짓는데 걔네들이 하는 짓이 엉성하잖아요. 그래서 이 걔네들이 그 동해안에다 저는 그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나면 피해 우리가 바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그 원자력 안전 기술 부분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 소중한 우리의 그 안전과 관련해서 소중한 원자력 발전을 이렇게 기를 쓰고 죽이려고 그러는 놈들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참 정말. 최근에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요. 네. 핵연료 워킹 그룹 이런 데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네. 거기 딱 이렇게 적시돼 있어요. 향후 10년간 세계 원전 시장이 5천억에서 7,400억 달러고 그런데 지금 원자력을 미국은 이제 원자력을 안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저 시장을 우리가 놓친다. 예. 그건 러시아하고 중국이 잡는다. 예. 근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원전을 짓게 되면 소위 그 핵 비확산. 예. 쟤네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써서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그런 플루토늄을 그 발전소에서 뽑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세계 평화, 세계 질서에도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어요. 예. 제가 뭐 지난주 이번 주에 조선일보 컬럼에도 밝혔는데 안보적 차원에서 문제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 같은 원자력 회사가 있는데 아까 봤지만 가격 경쟁력이 나빠요. 예.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서 네. 세계 시장에서 이런 거대한 시장에서 좀 우위를 점하게끔 해라라는 정책 제안서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냈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조선일보 지난 5월 19일자입니다. 네. 제목이 한국 원자력 손에 뚝 떨어진 또 한 번의 대박 기회. 우리 저 시청자분들 그 조선일보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한번 우리 주한규 교수님 저 함자로 검색하시면 기사 읽을 수 있는데 제목도 아주 좋네요. 뚝 떨어진 또 한 번의 대박 기회다. 우리 손 안에 있는데 예. 잡을 수 있는데 이제 의지만 있으면 마음만 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예. 정권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자력이 청정에너지다. 제가 이렇게 아까 대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원자력은 가동할 때 이산화탄소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핵연료를 만들 때라든지 건설할 때 좀 나와서 전 주기로 보면 12g이 나와요. 킬로와트 시당. 예. 근데 석탄화는 820이에요. 예. LNG가 석탄보다는 적은데 이거의 한 60%는 또 나와요.
2차 오염물질을 포함한 건가요, 저기? 요거는 이제 이산화탄소만 본 거고. 이산화탄소만.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예. 그런 게 이제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탄소세라는 걸 부담을 시켜요. 탄소세를 고려하면은 이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환경에도 안 좋지만 이제 경제적으로도 원가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데, 원자력은 그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환경,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원자력이 최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저비용이라는 걸 항상 붙일 수가 있고, 혹은 가성비 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이렇게 이제 제일 최저의 발전 단가가 있고, 석탄보다 훨씬 싸고, 이제 LNG 보면 LNG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가격이 2011년, 12년 이때는 이제 일본이 원자력 발전 안 하고 LNG를 엄청 수입하니까 그때 확 올랐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다 영향을 미친 거고, 태양광 풍력은 이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높고요. 무지하게 비싸군요. 풍력 전기, 태양광. 그거는 한 이제 원자력이 한 2.5 내지 3배 정도 되는 거고요. LNG는 이제 2배쯤 비싸요. 한전은 여러 발전원으로부터 전기를 사요. 원자력, 석탄 다 사는데, 그거를 그럼 이제 평균 사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평균 가격이에요. 점선으로는. 요렇게 사가지고 이제 파는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전은 원전에서 전기를 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를 원전을 돌리면 4,400억이 남아요, 한전이. 그래서 한전이 작년에 이제 원전에 전기를 팔아가지고 6조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냈을 거고, 그게 이제 재생에너지는 이제 보조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그게 한 3조 원 정도 돼요. 저게 어디서 오냐? 원자력에서 온다 이거예요. 지금 재생에너지 하는 사람들이 원자력 막 이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재생에너지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은 할 수 있다. 특별히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요새 쌀이 좀 남아돌아요. 우리나라 소비 패턴이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논이 좀 논 경작지가 조금 줄어도 되는데, 이제 어쨌든 그런 유휴 농경지에다가 태양광 시설하면 농사 짓는 것도 훨씬 수익이 좋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장려를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제가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일단 이 원자력은 검증됐어요. 제가 생명 안전성이 최고라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그 가동 이력으로서 죽은 사람이 없다. 그걸로 입증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전기의 안정적인 그런 공급이, 그러니까 충분한 전기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안정적 공급이라는 표현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기 공급이 안정적이다 무슨 뜻일까요? 그게 이제 전기 수요는 이제 들쭉날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기 수요를 맞춰서 공급이 있어야 돼요. 전기는 공급과 수요비가 항상 같아야 돼. 근데 이제 어떤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뭐 고장난 발전소도 있고, 충분히 시설을 확보하지 않았는데, 뭐 어느 여름날 갑자기 더워졌다 이거예요. 그럼 수요가 확 느는데 공급이 그걸 못 따라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대정전이 되는 거예요. 전국 규모에. 그러면 이게 이제 천문학적인 그런 피해를 유발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설비가 충분히 있다. 설비를 충분히 있게 하려면 이제 미리 투자를 해서 많이 건설을 해놓는 거죠. 그거는 많이 건설을 해놨는데 안 쓰면 그냥 이자 비용만 나가는 건설비. 그렇지만 이게 과소 예측을 해서 설비를 적게 해놓으면서 저렇게 이제 정전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더 피해를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수요보다 많은 공급이 항상 갖춰져 있어야 된다. 예비 전력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만 같은 데가 지금 저게 안정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순환 단전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2년 전에는 그런 게 있었죠. 수요 감축 지시를 해가지고 공장에서 전기 쓰지 말라고 여름에. 그런 게 이제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전력 공급이 안 될 때가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게 이 천연 에너지 자원도 없고, 재생 에너지 자원도 뭐 태양광은 그런 데로 있지만 뭐 미국 같은 미국 사막 있고 그런 데마다는 훨씬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적합한 에너지원은 바로 원자력이에요. 기술 집약적이면서 또 땅도 좁은 데서 이제 고밀도로 전력을 낼 수 있는 원자력이 최고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지금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갖춰놓은 원자력의 그 수출도 이제 계속 가능할 건데, 지금 이렇게 돼서 원자력이 죽으면, 두산 죽으면 누가 만들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재생에너지를 할래도 그 보조금의 원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이거든요. 원자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아주 수소 이 에너지를 위해서도 이 원자력 발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는 이제 뭐 2040년에 수소 경제를 예. 하겠다, 수소차 600만 대 운행하겠다 이러는데, 예. 그 수소는 그냥 공기 중에 있는 걸 그냥 잡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에서부터 만든, 물이나 아니면 그 천연가스. 공기에서 그냥 이렇게 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우주의 97%가 예, 수소다. 다 수소인데. 그래서 그냥 잡으면 되는, 그게 아니에요. 예. 수소는 이제 물 아니면 메탄가스, CH4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있거든요. 물에는 H2O. 그래서 그 수소를 떼어내려면 결합은 그 원자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었을 때 이걸 떼어주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열로 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H2O가 이제 떨어져서 나오고, 얘가 다시 산소하고 결합할 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는 에너지 담체라고 그래요.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담체다. 근데 어쨌든 수소를 만들려면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천연가스에다가 그걸 개지를 이제 열을 딱 줘가지고 만들던가, 아니면 물을 전기 분해를 해서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 천연가스에서 만들게 되면 CH4에서 이제 H2를 두 개 만들면 거기다 이제 더 산소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만들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지금 세계적인 추세에 어긋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여기 정부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재생에너지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미친 짓을. 근데 이제 그게 뭐가 문제냐면, 아니 재생에너지 전기 남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햇빛이 나는 때가 연평균 해보면 하루에 4시간 정도 돼요. 3.5시간. 그러면 그때 나는 전기로 전기 분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전기 분해 설비도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거든요. 근데 하루에 3.5시간, 4시간 이렇게밖에 하면 그 설비의 이용률이 떨어지잖아요. 아니 그 기본적으로 비싼 전기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비싼데 또 그 시설의 이용률도 뭐 15%밖에 안 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수소는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런데 원자력은 일단 아까도 보였지만 단가도 싸고 뭐 하루 종일 1년 내내 수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전기로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면 지금도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직은 구현이 안 됐는데 초고온 가스 원자로라는 게 있어요. 헬륨 가스를 원자로로 데우면 950도까지 가열할 수 있거든요. 그 열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거의 뭐 상용화까지 안 갔지만 직전까지 지금 개발돼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앞서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못하게 하는 데가 탈원전 정책이 이제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아니 누구 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문재인한테 이 얘기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 얘기하는 그 수소 경제인지 뭔지 원자력 발전을 해야 하는 거라고요. 이 답답한 사람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자력이 살려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살려면 최소한 지금 이제 건설하다가 중단돼 있는 신한울 3, 4호기라는 게 있는데 그거의 건설 재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원자력 산업계에 피가 돌고 두산중공업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한 1년 반 전부터 그 서명을 촉구하는, 재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해보고 있었는데, 근래에 이제 이게 2018년 12월에 쭉 올라가다가 정체돼 있다 근래에 이제 다시 서명이 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직 여기 참여를 안 하셨다면
좀 참여를 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쉬워요. 카톡에서 누구한테 메시지 보낼 수 있잖아요. 예. 자기한테 보내도 되고 친구한테 보내도 되는데 보낼 메시지를 okatom.org 예.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 서명 사이트가 딱 떠요. 예. 그럼 거기서 뭐 이름도 안 써도 돼요. 그냥 어디 사는지만 꾹꾹 눌러서 하면은 이 서명에 동참하실 수 있고, 지금 이제 서명이 한 63만 명 정도 되는데요. 예. 온라인이 한 3만 명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 100만 정도까지 가면은 정부가 그래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신 분들도 이거 친구 아니 두 번은 이제 카톡으로 하면 한 번밖에 안 되고 뭐 또 페이스북으로 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1인 1서명이고 이게 옆으로 전파하기가 쉬워요. 그냥 카톡 자기 친구나 단톡방에다 이렇게 해서 야, 우리나라 원자력 좀 살려야 된다,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좀 많이 확산을 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사실 서명했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 40만 명인데 우리가 40만 명이 다 해가지고 빨리 100만 돌파하자고요. 그리고 저 가족 친지분들한테 다 알려가지고 우리 이제 오늘 우리 교수님 우리가 원할 라이브에 출연하신 보람을 느끼시게 많이들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미있는 신문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2016년 11월 22일자 서울경제에 나오는 신문이에요. 이거 화면에 보이나? 이거 보시면은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 사고 있고 나서 인터넷에 온갖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일본에 기형 동식물이 많이 나왔다, 이런 그 얘기들이 인터넷상에 엄청 많이 떠돌았어요. 그때 이제 나왔던 게 꽃이 2개로 이렇게 포개져 있는 거, 또는 이게 색깔이 변색이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도마도나 오이에 엉뚱한 데서 이렇게 이 싹이 나는 거랄지 뭐 이런 사진들이 다 돌았는데, 그게 그 사실은 전 세계에서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 있기 전에 전 세계에서 발견된 뭐 이상한 기형 동식물들 사진을 모아 왔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교묘하게 이렇게 합성한 사진들이다라는 내용의 이제 기사입니다. 2016년도 11월 달 서울경제 기사인데, 여러분들 이 유언벼가 이게 온라인에 엄청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런 것들 좀 주변에 전파해가지고 엉뚱한 이거 환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특히 박우규 동지께서는 뭐 전문가시네요. 우리 이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2탄을 나중에 하게 되면은 우리 그 박우규 동지님 모시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지혜로운이라는 분이 okatom.org 치셨네요. 댓글로. 여기 댓글에다가 okatom.org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카톡으로 이렇게 쳐서 보내시면 됩니다. 저도 오늘 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말씀 나누면서 제가 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손님이 오셔가지고,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보물단지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보물단지인 우리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을 우리가 가지고 전 세계에서 남들이 넘볼 수 없는 1등을 달리는 분야가 바로 이 원자력 산업이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젊은 애들 그 일자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산업인데, 이걸 억지로 죽이려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여론조사하면 뭐 60% 내지 70%는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지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매우 답답합니다. 어쨌든 오늘 그 교수님 참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오늘 방송 관련해서 또는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방송을 이어갈 텐데, 이런저런 제안이 있으시면은 우리 이 실시간 채팅란이나 이렇게 메모를 남겨주시면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딱 1시간 5분 했네요. 실은 교수님 붙잡고
더 이렇게 이런저런 그 말씀을 듣고 싶지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국내외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자유대한민국 수호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온 진짜 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